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강의를 맡은 천진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멸시효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전 강의에도 제가 소멸시효 말을 많이 했는데요.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소멸시효를 모르는데, 나는 건재당권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가족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수험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수준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경비원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께서 78년도에 어떤 돈을 지금 좀 유명하신 분한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돈을 제법 큰 돈을 빌렸는데, 그분하고 만난 지가 한 2018년 정도 되는데요. 벌써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지난 시절인데, 이 경우에 30년, 40년 전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따지면 50년이 지난 그런 금전 채권에 대해서 이를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얼마를 빌렸는지, 그리고 이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의 이유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동안의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계속되어 온 사실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과거 사실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60년 전에 돈 빌렸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갚으시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좀 난감하겠죠. 이게 왜냐하면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믿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돈을 빌려주신 분은 60년이 지났더라도 돈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또 연예인들께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20년, 30년 전에 빌리셨는데 돈을 안 갖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 자녀분들이 성공을 하셔가지고 유명하게 되셔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돈을 빌려주셨다가 못 빌려주신 분들이 이 연예인들 그 부모님들 찾아가서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화제가 됐었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법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예,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보통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연예인들이 성공을 해서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법적으로 그 부모님을 상대로 이렇게 청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죠. 근데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되겠죠. 도의적으로는. 근데 서로 생각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명이 어렵게 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러한 기능에 의하여
이중 변제를 면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는 이른바 유명한 말이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시효로 인한 희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 행사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된 사실관계가 권리관계로 인정됨에 따라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기간의 차등이나 시효 중단, 정지 및 시효 이익의 포기 등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와 의무자 이익을 상호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오죠. 다른 이론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고요. 의복의 사용료 채권, 여간의 숙박료 채권, 연예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경비지도사가 중요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의사 등 치료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치료비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안 갚고 뭐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은 그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보면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자, 행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담보물권은 뭐 저당권, 질권, 유치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거 구분을 좀 하십시오. 예. 그 시효 관련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미리 포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이 계약을 할 때 소멸시효 미리 포기하세요, 이렇게 특약을 해버리면 이제 돈을 빌려주신 분이 50년 뒤, 뭐 70년 뒤, 100년 뒤에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50년 뒤에 누가 갚아라고 하면 조금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은 소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뭐 10년 동안 이렇게 안 갚았는데 그 10년이 지났어요. 지나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어떤 이제 채권자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네가 돈을 안 갚아도 되지만 그 전에 그 이자는 갚아라. 1년 뒤에 이자, 2년 뒤에 이자, 3년 뒤에 이자, 이런 거는 갚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법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자도 안 갚아도 됩니다.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문제 때문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런 거는 이제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뭐 1호에 따르면 임금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죠? 3년이죠. 급료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변리사, 공정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에 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도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런 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3년이냐 1년이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심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3년일까, 왜 1년일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3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관, 음식점, 오락장, 숙박료, 의복, 노역인, 연예인들, 학생 뭐 이런 채권은 1년입니다. 자, 다음은 행위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능력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 법에서 인정한 이제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권리 능력은 뭘까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살짜리 어린애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이제 권리 능력이 있죠. 사람은 이제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개가 있다고 칩시다. IQ가 뭐 200이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개는 뭐 권리 능력이 있을까요? 이 개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개는 이제 인간만이 이제 권리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리 능력 중에서도 이렇게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위 능력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항의 행위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살짜리 애가 뭐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다고 칩시다. 주문해서 거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5세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자일까요? 아니면 행위 능력자가 아닐까요? 예, 당연히 행위 능력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미성년자 측에서 그 컴퓨터를 이제 매매한 거래를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행위 능력자와의 거래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영업을 허락한 경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7세라도 빨리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까지 그 행위 능력을 인정해 버리면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인은 그러한 이제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선의의 제3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행위는 중요한 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전 후견인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는 뭐 대기업 그룹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들이 있다 칩시다. 뭐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도 못 알아본다든지 생각도 못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뭐 대기업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한 100조 정도 있다고 하시면 이 재산이 심각한 이제 뭐 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녀분들이
많이 하시죠. 뭐 재산 뭐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미성년자하고 똑같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이제 검사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그 민법에 비해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도지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청구에 의해서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취소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의 그 행위와 동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후견인을 받는 걸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또 일정한 분들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제1항에 따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제 이게 누가 청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취소가 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뭐 치약을 산다든지 칫솔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까지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제3상 법률 행위라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 능력 관련해서 법정 대리인이 대리한 피한정 후견인의 제3상 법률 행위는 유효합니다. 법정 대리인께서 대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겠죠.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가 능력자이다 이렇게 믿게 한 경우 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세의 미성년자가 자기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위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능력자라고 믿게끔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소멸 중에 이제 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계. 자,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죠? 자, 상계. 소로 상자에다가 계산계자입니다. 소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제 친구에게 뭐 돈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돈 100만 원 빌려줬는데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100만 원을 이제 받을 게 있겠죠.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제 친구가 나한테 또 돈 100만 원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계약에 따라서 이제 두 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이 친구에게 실제로 돈 현금을 100만 원을 건네고
그럼 저 친구가 나한테 돈 100만 원을 건네고 이렇게 해야만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조건하에 이게 서로가 1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채권은 소멸한 것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이제 상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친구에게 1억을 이렇게 뭐 빌려줬는데 제 친구가 이제 돈을 안 갚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도 이제 그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친구를 때리고 1억 원어치 뭐 때린 거예요. 병원비가 나오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제가 1억 원치 그 친구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저도 그 친구에게 채무가 있고 저 친구도 나한테 채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는 저 친구에게 먼저 받을 게 있었는데 안 주니까 화가 나서 제가 그 친구를 때리는 불법 행위를 해서 때리면서 야 내가 니한테 1억을 받았겠는데 네가 안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그 맥값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계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 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때리면 제가 그게 수동 채권이 되겠죠. 제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맥값을 이렇게 불법 행위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자기 이제 그 채권을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는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 하면 갚으면 되죠. 자, 그게 변제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게 있어가지고 갚은 걸로 하자, 받은 걸로 하자 하는 거는 이제 상계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고 막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급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안 팔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도망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속 안 받으면 제가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불리한 처지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돈을 받기 싫다면 제가 공탁을 해서 이제 받은 걸로 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채권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채권이 있었는데 이걸 다른 종류의 채권으로 다시 변경하는 걸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를 하면 그 이전의 채권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채권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를 하게 되면 갚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제 채권이 소멸되겠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채권자고 제가 채무자인데 그러면 아버지 그 채권을 제가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럼 제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혼동이라 하죠. 서로 혼합해가지고 동일하게 돼버렸죠. 저한테 동일하게 돼버렸죠. 그런 걸 혼동이라고 합니다. 변제는 다른 걸로 대신 변제하는 걸 대물 변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를 설정을 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될까요?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담보는 설정한다고 채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죠. 담보는 채권의 소멸 원인이 아니라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담보 물건을 설정을 했다 하면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안 갚을 때 그 부동산이나 이런 걸 경매를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 담보를 설정했다는 것 자체로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그렇게 심오하지가 않습니다. 딱 조문 보시고 이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죠. 법인은 이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사의 사무 집행에 있어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님이 부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있을 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이사의 가반수로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법인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죠. 사무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사님이 여러 분 계시면 이사의 가반수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의 대표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대표합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 이제 각자 대표를 하세요.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만 합니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 요건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요. 이사님이 회사 재산을 다른 데 막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회사 법인을 위해서 이제 뭐 그 팔아가지고 이렇게 법인의 업무에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사님이 그냥 근한도 없이 그냥 부동산이나 회사 재산을 이렇게 팔아버렸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법인은 심각한 이제 그 피해를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 제한을 이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기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왜냐하면 제3자는 저분은 저 회사 이사님이니까 뭐 저런 업무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각종 법률 행위를 하겠죠. 믿고서.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이사님은 뭐 이 부동산은 파시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걸 이제 등기를 안 해버리면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사님은 이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님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셔야 됩니다. 이사님이 그냥 대충 자기 업무를 하시면 안 돼요. 자기 물건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는 이제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감사님은 둘 수가 있습니다. 통상 총회는 이제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법 조문에는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이제 법인은 이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사님은 뭐 대충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자기 물건처럼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 하시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법인은 2인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조에 의하면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정관에 뭐 감사를 둬야 된다 하면 감사님 두시는 거고 아니면 총회에서 감사님 두자 하면 이제 감사를 둘 수가 있지 두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이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뭐 이제 2월 달이나 5월 달에 총회를 소집을 하시죠. 자,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보기만 하면 이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은 그럼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민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의 방식은 자필정서, 자기가 필기구로 정서를 이렇게 만든 게 자필정서죠. 아니면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 그 다음에 공정정서, 그 다음에 비밀정서와 그 다음에 구수정서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필정서가 뭐냐?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뭐 유언장 남기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뭐 내 집은 누구에게 주고 뭐 내 뭐 다른 뭐 가구는 딸에게 주고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그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유언자가 그 전문가 날짜와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전항의 정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면은 유언자가 이를 자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 사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이제 급해요 지금. 그래서 2인 이상의 정인의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 이제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그 유언자의 정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급박한 사고로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이렇게 형식을 따를 수가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시고 그걸 필기 낭독하고 그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서명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전항에 의한 유언은 그 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원에 또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좀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는 없는데 다른 조건이 있죠. 유언자가 그 전문에 날짜를 적어야 돼요. 날짜 안 적고 잃어버리면 이게 민법의 규정이 어긋나죠. 그 다음에 주소도 적어야 되고 그다음 성명도 적어야 되고 날인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빠뜨리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황상 이분이 유언장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형식이 빠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2명 이상이 정인 참여하시고 그 중 1인에게 유언 취지를 구수하시고 그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서 이제 정확한 승인한 후에 다 끝난 뒤에는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 그러니까 계약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당사자들이 하겠다. 둘째, 사유재산 절대의 원칙이 있고요. 즉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실 책임의 원칙이 보통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18세기를 거쳐가지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하시고 경제적 약자들은 계속 또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돈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급하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하루에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18시간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는데 진짜 돈이 급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진짜 돈이 급하면.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하면 서로가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그 경제적 약자들이 이제 지위가 낙후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근로기준법 등이나 이런 등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무제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하루에 8시간이죠. 뭐 15시간, 18시간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이제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재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동네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이게 건물이 무너지고 되게 뭐 불리한 상황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집만 중간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뭐 왜? 민법의 3대 원칙에 의하면 사유재산 절대 원칙이다. 내 땅이다. 내 집이다 하면서 이 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법에 의하면 자기 재산이니까
뭐 속칭 뭐 알박기랄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적인 이익,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다수가 얻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공용 수용 등으로 인해서 사유재산 절대 원칙, 즉 소유권 절대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뭐 어떤 기계나 이런 걸 보수를 잘 했는데 현대 기계나 기술로서는 최대한의 이제 그 주의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간판을 걸어놨는데 최고로 안전하게 걸어놨습니다. 우리 이제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기술로서 걸어놨는데 뭐 역사상 뭐 수천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폭풍으로 그 태풍으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시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합시다. 그러면 그 간판을 이렇게 그 걸어놓은 사람들은 가실이 있나요? 이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술로서 간판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천 년 만에 온 그런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간판에 이렇게 떨어진 간판에 맞아서 이렇게 뭐 돌아가셨다든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 3대 원칙에 의하면 가실이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게 최대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작물 소유자 등에 대해서 무가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간판을 단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칩시다. 뭐 학원 원장님이 간판을 달았다고 하는데 이 최대의 기술로서 간판을 달았는데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뭐 초강력 태풍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그 임차인은 책임이 없겠죠. 주의 의무를 가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해를 입으신 분은 그러면 그 구제를 못 받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유자는 가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가실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시험용으로는 사적 자체의 원칙과 사유재산 절대 원칙, 가실 책임의 원칙이 민법 3대 원칙이지만 이게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후정되고 있다. 무제한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소유자 책임은 이제 그 공작물 소유자는 무가실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소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있습니다. 이행의 소는 매매 부동산 인도를 하시오 하는 이제 인도 소송이 있고요. 돈을 반환하시오 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이행을 하라 이런 겁니다. 확인의 소는 소유권 확인의 소 그리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는데 형성의 소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유물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법원에 분할을 해달라 하는 걸 그것을 형성해달라 하는 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라고 하고 이걸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형성의 소를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상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사소송법에 제일 중요한 게 변론주의가 있습니다.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은 그에 따라 수집 제출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소송 자료라는 것은 사실과 증거를 하는데요. 소송 자료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사자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개념은 직권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하면 내가 빌려준 거에 대한 계약서나 이런 걸 소송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출을 안 하면 이게 인정을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자료의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사익에 관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적 소송 자료를 증명하지 못하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가 계약서를
이렇게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계약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사님이 판단할 수도 있겠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가지고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자백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해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법원은 매매 계약 사실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가 매매 대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 대금 교부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지급했을 때는 계좌 이체하면서 증거를 남기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소송 자료를 제출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다음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 종료 및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게 진짜 내가 빌려준 건지 안 빌려준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는 내가 뭐 1,000만 원만 소송 이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 이게 자기가 임의대로 심판 대상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천만 원을 하든 1억을 한꺼번에 하든지 그런 거는 자기가 이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적시제출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동시에 제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시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민사소송법상으로 심리원칙으로서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주의 그 제도 하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유능하신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변론주의 하에서 형식적인 뭐 진실 발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가 민사소송법상 심리원칙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서 법원이 관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 뭐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뭐 이제 어떤 이제 돈을 주셔야 될 분이 이제 제주도에 계시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 제주도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제 서울로 와야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사람은 저니까 제가 피고가 있는 제주도까지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민사소송법에서는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을 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보통 이제 거의 주소에 따라서 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이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법인이 있죠. 법이 만든 인격이 법인인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국가의 보통재판적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간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제의 특별재판적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제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는 아까 얘기했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이제 관할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거의 주소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려줬을 때 제가 그 제주도까지 이제 가게 되면 저도 이제 돈 받는 사람도 이제 좀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8조에 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민법에는
이 변제를 할 채무자가 이제 지참 채무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갚는 사람은 채권자 있는데 와서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신 분이 제주도에 계시는데 이분이 돈 갚아줄 때는 제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까지 와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소를 제기했을 때 의무이행지에 따라서 원고는 서울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원고는 이제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 채권자는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에서도 소 제기가 이제 가능합니다. 자, 민사소송법상 항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송 비용이나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항소를 하지 못합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소가 언제까지 하느냐?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 민사소송법에는 2주 안에 결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졌다면 2주 안에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제 항소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법상 미수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종료를 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미수라고 해요. 그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강경을 할 수 있습니다. 형을 이제 강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억지로 이렇게 그 결과가 완성 못된 거고, 자의로 이제 범인이 자발적으로 불쌍해서 뭐 하여튼 자발적으로 중지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강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데는 처벌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 업무라는 게 있어요. 범죄 예비 또는 업무 또는 예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죽이기로 서로 업무를 하고 예비를 했어요. 칼도 구입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살인죄에 대한 예비 업무죄가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절도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교사범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죄를 실행할 그런 경우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업무에 준하여 처벌을 합니다. 돈만 받고 이렇게 실행에 착수를 안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 업무에 준하여 처벌을 하는데, 교사를 이제 받은 사람이 나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겠다, 이렇게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는 교사자만 이렇게 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승낙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교사를 한 사람만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미수범형은 이제 강경을 할 수 있고, 장애 미수는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는 강경 또는 면제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업무가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처벌을 하되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 줄 알고 막 칼을 찔렀는데 사실은 마네킹이었다. 그런데 그 증황상 이게 위험성이 있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처벌을 하되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요.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합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예비 업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 형법상 감명과 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세 되지 아니한 자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 같은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다음 음주 등을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나 이런 해가지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강경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경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은 강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러 이제 자기가 술을 막 마시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술만 마시면 사람을 뭐 죽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기가 이제 술을 마셨으면 그 위에 그런 조항들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범은 이제 그 범죄를 시킨 사람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뭐 망이나 보고 도와주는 사람은 종범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이제 처벌하고요. 종범은 이제 보조를 하는 사람이라서 정범의 형보다는 이제 강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살인자보다는 이렇게 좀 강경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친족 간의 범죄에 있어서 직결적 배우자, 동거가족 배우자 간의 행위는 형을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지갑을 훔쳤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을 면제합니다. 자수자백을 했을 때는 이게 그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한 때는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위정죄나 모해 위정죄 이런 경우에는 재판 끝나기 전에 자수를 하면 그러면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합니다. 여기서 한 문제는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했던 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3분만 보시면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한 걸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소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한 행벌권이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여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실체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종결해야 되겠죠. 종결하는 판결이 면소 판결입니다. 이게 면소 판결은 유죄, 무죄 판결과는 구분이 되고 실체적인 소송 조건의 한계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 판결이 있으면 판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이제 효력이 발생해서 제소가 금지됩니다. 일반 사면이 있으면 행벌권이 소멸되어 실제 그 심판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 입법적, 형법적 가치 판단의 그 변경에 의해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반성적 고려로 법령이 폐지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경우 있죠. 옛날에는 그 혼인빙자를 해가지고 간음을 하면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법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여자분들 상대방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행벌로 처벌을 하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법령이 폐지가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소송 중에 법령이 개정되고 이렇게 되면 그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면소 이제 판결을 하는 경우가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그다음에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때는 면소 판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 확정 판결이 있고 사면이 있고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 경우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외우시든지 아니면 완패, 학, 사면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 시험 문제 답안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소멸시효를 비롯해서 행위 능력, 채권의 소멸, 법인의 기간, 유언의 방식, 민법 반대 원칙, 수호의 종류, 민사소송법상 원칙, 보통재판적, 그리고 민법상 항소, 형법상 미수범, 형법상 감명과 감형, 면소 판결 등을 이렇게 강의를 하였는데요. 제 생각에 이 중에 최소한 5문제 이상은 나올 겁니다. 이게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점수가
점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험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작정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제가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뭐 성적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